미국을 보면은 아프간에서 이제 철군을 한 게 결국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현재 2021년에 마주한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빼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좀 힘을 이제 집중하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래의 미중 분쟁 1라운드는 오바마 2기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때부터 관세 얘기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얘기도 나오고 홍콩 얘기도 조금씩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어받았는데 물론 그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정권일 때 중국이 좀 더 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인권 네. 이런 걸 건드리니까. 네, 인권 같은 걸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 일단은 맨 처음에 그 폐쇄된 중국을 글로벌 시장으로 끌어온 게 닉슨 때였고 공화당이었고 그 다음에 포드 때도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 기조를 이어받았고 그러다가 카터가 되면서 갑자기 인권 건드리면서 별로 쟤네랑 얘기 안 해 이랬다가 레이건이 되더니 레이건은 겉으로는 되게 강경하게 막 우리는 대만에 무기 수출 계속 할 거고 라고 하면서도 별로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뭐 아예 관심이 좀 중동으로 넘어가서 약간 희미해지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고 그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되면서 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라고도 누군가는 표현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공생관계가 잘 진행이 됐죠. 맞습니다. 닐 퍼거슨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차이메리카라는 예. 그게 됐었는데 오바마 때 이제 금융위기를 얻어맞고 금융위기 때 이제 중국 자본이 전 세계로 좀 뿌려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금융위기 때 별 타격 없이 오히려 더 그들의 입지를 넓혔고 그다음에 SDR의 위안화도 편입을 시켰고 그렇고 나니까 이제 오바마 1기 때는 금융위기 정리에 집중을 하다가 오바마 2기 때는 이제는 좀 뭔가 견제를 할 곳들을 좀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약간 사우디랑의 관계도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은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어받고 사실 트럼프가 언급하신 대로 트럼프 때 그렇게 이상해진 게 없거든요. 그냥 너네 우리랑 불공정 무역하는 거 그거 좀 바꿔라.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라. 그 정도에 그쳤지. 아니면 뭐 가끔 이제 약간은 시위하는 의미에서 뭐 대만에 해병대를 보낸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있었고 아니면은 남중국해에 이제 함대를 띄운다거나. 근데 늘상 하던 훈련들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됐고 이것도 이제 오바마 1, 2기 때의 차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는 일단 당면 과제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2008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때도 그때 중국은 금융위기의 피해를 별로 겪지 않고 넘어갔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 피해를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별로 겪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GDP 갭은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게 대외적으로 대놓고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우선순위의 국정 과제가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언급하신 대로 사실 약간은 칼을 뽑고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이제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멘트를 던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까지 멘트를 던질 거면은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중국도 뻔히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는 일련의 그 중국의 민간 인더스트리를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약간은 심상치 않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아프간 얘기를 좀 하나요? 예. 아프간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왜냐하면 아프간이 사실 계기가 돼서 이게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잡고 굉장히 빠르게 잘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런 큰 그림의 관점에서 이걸 봤을 때, 자, 그러면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근데 그럼 바로 옆에 그 와칸 회랑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신장 위구르랑 이어져 있고, 신장 위구르는 이슬람 지역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들의 어떤 저항의
의식이라던가 혹은 무기 등등이 신장 위구르로 흘러가면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짜놓은 판이다. 뭐 그런 시각이 좀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시각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미국도 CIA도 당연히 하긴 했을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의도된 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보자면은,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자국의 군인들, 젊은이들이 그 외지에 가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의 국력이 거기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흘러가는 판을 보면은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을 해줬더니 그들이 다 전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면서 탈레반이 되게 무기가 현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꼴을 미국 자국민이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베트남에서 철수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쨌거나 미국은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국가고 자국 내의 여론이 되게 안 좋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단히 이게 그 바이든 정권의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 때 이미 철군을 하겠다고 결정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늪에 빠져서 허우덕 거리다가 여기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트럼프 때 의사결정을 한 거고, 현재 바이든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굳이 뒤집을 이유가 없겠죠. 특히나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미국은 그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낮아졌거든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소련을 견제했어야 했고, 예전에 한 70년대 소련을 견제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했어야 했고,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굳이 저기에서 우리가 진창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하나, 우리의 국민들을 희생을 시켜가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철군하는 거는 충분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을 빼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 그 정도의 생각은 했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되게 좀 꺼림칙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탈레반을 좀 달래면서 탈레반을 지원을 해주면서 너네 우리가 좀 이것저것 지원해 줄 테니까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의사결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아프간에도 1대1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원해줬다가 또 잘 안 되고, 중국이랑 아프간의 관계도 뭐 그렇게 아주 막 좋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게 어떤 미국의 계획된 뭐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강력한 한방이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했다는 멘트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 공산당 창립 100주년 그때 이제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뭐 만리장성의 머리가 뭐 깨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을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중국 외교부도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 중국 최고 지도자급에서 그런 거친 표현을 쓴 적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양측 지도자가 굉장히 작심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약간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되긴 했고, 뭐 또 약간 옛날 얘기해서 또 죄송스럽긴 하지만 크로 메모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그 영국의 외교관 에어 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부상하고 있던 독일의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평가를 한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크로우 메모랜덤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은 그 역량과 의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근데 크로우 메모랜덤의 중요한 메시지는 국제관계에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라고 한들 그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914년에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런 사실들을 미국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알고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커왔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를 미국도 알고 있고 그걸 미국이 알고 있다라는 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되었고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중국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좀 높은 확률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뭐 아프간이 뭐 일종의 뭐 전초전, 대리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지금 준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설계 위주로 하고 생산은 한국이나 대만, 그다음에 뭐 소재 같은 경우는 독일, 일본한테 맡겨서 이제 분업체가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보면은 인텔 앞세워 가지고선 미국으로 공급 밸류체인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중국을 의식한 그 반도체 분야를 꽉 잡겠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거는 그 2015년부터 있어 왔던 움직임이고요. 2015년에 그때 이제 중국이 그때 이제 그 고급 기술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이 됐던 거고 그때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용어가 그때 되게 유행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미국 본토 혹은 뭐 미국 아래쪽에 이제 멕시코 이런 쪽으로 생산 기지를 돌리겠다. 혹은 뭐 중국의 약간 아래쪽으로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고요. 특히나 반도체는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빼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뭐 TSMC 쪽에서 만들어내는 AP들 이외에는 뭐 네, 중국에 의존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생산을 잘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아주 중요한 자원은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떼내려는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흐름에서 뭐 한국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이 상장을 거의 앞두고선 갑자기 이제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정말 충격을 줬던 게 사교육도 그 금지해가지고선 또 있었고, 또 게임도 뭐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디디 추신 규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일련의 흐름들, 기업들 규제하는 흐름들은 또 어떤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개별 인더스트리 레벨로 봤을 때도 뭐 나름의 이유들은 존재하고요. 네, 일단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당연히 아니 그 당 고위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당을 비난을 했으니까 이건 좀 이 마 선생님이 좀 너무 멀리 가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또 디지 추신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국민들이 움직이는 동선 데이터가 그 회사에 귀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에 상장이 되어서 뭐 물론 너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서구의 자본가, 뭐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자본이 이제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많이 확보해서 만약에 뭐 사내 이사라도 한 명을 파견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국주의자의 일군이 자기네 회사에 들어와서 이 우리 인민들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사교육비의 증대로 인하여 중국의 인민들이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고령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제 다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교육비니까 교육비를 절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에 대해서 좀 이상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다들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슈는 또 음식료도 규제를 하겠다. 뭐 그것도 있었죠. 근데 뭐 인민들이 먹거리 뭐 이상한 거 안 들어가게 당연히 규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들 그럴싸한 이유들은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들을 모두 묶어서 봤을 때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자본이라는 게 민간에서 아주 큰 자본이 형성되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민들의 사상을 인민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관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 대략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 자원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전략 자원, 뭐 이동 경로 같은 데이터, 뭐 이런 거는 뭐 안보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민들의 사고 방식, 뭐 당연히 어떤 그 당에서 제시하는 일관적인 사고 방식이 뭐 인민들에게 잘 주입이 되어야 할 테니까, 뭐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자, 그럼 자본이라는 거는 이게 아마 가장 크게 논란이 될 거예요. 그 중국은 그 등소평 이후에 그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민간이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잘 성장을 하도록 지금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식의 자본주의 조금 더 이제 중앙에 집중화된 자본주의를 할 뿐인 거다. 너무 서구의 자본주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시각이 한쪽에 존재하고 또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했던 거는 그냥 잠깐 옆길로 거쳐갔던 거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회주의로 진짜 사회주의로 갈 단계가 되었다라고 중국은 판단을 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른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쪽 시각이 맞다면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건데 이쪽 시각이 맞다면은 좀 우리가 걱정할 게 되게 많아지죠. 근데 이쪽 시각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가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자본이라는 거는 저는 그 권력의 그냥 다른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그 노예의 길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얼마나 좀 대체하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어떤 조직이건 간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게 마련인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어떤 권력을 득하고자 할 때 얼마의 가치를 지불해야 이 권력을 득할 수 있는지가 가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편리하죠. 그러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분의 노동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종의 제가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얼마의 프라이스를 치르면은 요 이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것입니까? 이게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확장을 했을 때 이런저런 어떤 파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교환 비율, 얼마의 가치로 얼마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가, 그 교환 비율이 가격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시장이라는 거를 없애버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권력을 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진다. 공개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투쟁이 사라지느냐?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밀실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밀실에서 거래가 존재할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그 권력을 공고화하고 세습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하이에크가 지적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간에서 자본이 축적된다. 마윈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죠.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통제하기 힘들 수도 있는.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도 지금 인더스트리가 되게 커져 있는 곳을 건드리잖아요.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한 개인의 영향력,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통한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게임상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주입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의 그 권력대로 일관된 체제로 계속 나라가 잘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두 부류, 자본을 많이 축적했거나 아니면은 되게 강력한 인플루언서들, 이들은 규제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그 기술적으로 과거에 이제 예전에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 과거에 그 문화대혁명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생산 통제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경쟁 국가의 그 대결할 때 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래서 팽창 정책으로 해서 막 해서 이제 압도해서 이제 이겨버렸는데 지금 판세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중국은 그 돈을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돈을 풀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좀 내실을 기하는 뭐 긴축 쪽 아닌가? 그다음에 뭐 금리도 그렇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금리를 유지하고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의 대결 구도가 좀 약간 다르게 일단 이게 뭐 다른 전략으로 이제 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이 지금 스탠스는 미국의 그런 확장 정책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예. 네. 아무튼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네,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일단은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버린 체제거든요. 예. 자본의 이동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 자본의 확장을 통한 성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확장을 통한 성장은 뭐 옛날에 근데 영국 때는 또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냥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냥 미국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냥 중국은 애초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선택지가 아니다. 그리고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재정 정책과 규제로 얼마든지 또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미국의 통화 팽창을 통한 성장이라는 건 누군가 그 채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중국 국채를 누가 사줘요? 또 사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좀 되게 강력한 카드가 되죠. 사실 그 PBOC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의 그 자산 구성의 대부분이 외화 채권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또 뭐 미국 달러다라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쪽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 그 예전 금리 인상 시기 그러니까 15, 16, 17, 18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트럼프와 이제 중국이 싸우고 있을 때 약간 금리 인상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카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현재에도 유효할 거고, 그러니까 그 미국은 언제든 금리 인상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선제적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돈을 안 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 패권 경쟁,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부딪힐 것 같습니까?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한 3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 두 번째는 지재권 혹은 자본시장 개방, 세 번째는 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건드렸던 게 이제 1단계 무역, 관세 이런 거 더하기 뭐 지재권 정도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무역 관세 뭐 이런 거야 뭐 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지재권이나 특허 자본 시장 개방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단 미국이 보는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시각이 너네는 우리의 지식을 가져와서 너네의 자본을 쌓고 있다. 그러니까 가져간 지식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던가 혹은 그 지식을 통해서 얻은 과실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 네, 그 둘 중에 하나는 해라라는 거고 중국은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약간 마지못해서 승복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이쯤일 거고 이제 세 번째 레이어가 그 어떤 체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이제 뭐 선거를 하고 뭐 이런 건 뭐 공산당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결부해서 이제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영토 문제를 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공격 포인트는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관세 같은 거는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기는 조금 까리할 거고 뭐 특허권 가지고 여기저기 제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보였던 것처럼 이제 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뭐 전혀 쓰지 못하게 동맹국들을 또 압박을 해가지고 저기서 수입하지 마라고 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이 뭐 요 정도는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특허료를 지불을 한다던가 혹은 뭐 중국 기업에 대한 뭐 외국인 지분율을 뭐 100%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던가 그런 액션들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본의 흐름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미국이 원하는 만큼까지의 개방은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계속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영토나 인권 측면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다 있었던 사례들 보면 뭐 뻔하잖아요. 어떤 남중국해 지나가다가 뭐 백길이 부딪혔다, 혹은 뭐 정찰기가 뭐 격추당했다. 그래서 어디 하이난섬 뭐 여기에 추락을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국에 배치해 놓은 사드 레이더 가지고도 뭐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거고, 네, 뭐 어디서든 뭐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카드는 서로 간에, 미국 입장에서 카드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카드는 약간 오히려 중국은 좀 명분에 호소하는, 아니,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땅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명분에 호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주변국 중에서 또 중국과 친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명분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근데 중국이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외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변국 달래기에 나서서 뭐 명분을 더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외교 방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뭔가 동맹을 맺는다, 대등하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자, 이게 그 역사적으로 중국이 해왔던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항상 이제 우리는 대국이고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저 나라들이 우리 주변국들은 그냥 우리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를 따라오는 조공해라, 조공국이죠. 뭐. 네, 그 관계가 중국이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서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죠.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계속 선택의 상황에 처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팝콘을 준비해 놓으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잘했을 때도 있고, 뭐 썩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좀 미국의 입장에서나 중국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위치를 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런 멘트도 있었잖아요.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을 때,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이제 한국은 아프간과 전혀 다르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중국이 최초의 그 글로벌 시장으로 나왔던 것도 그 소련과 미국이 싸우고 있을 때 중국이 우리 통해서 대화해라 라는 의도로 손을 내밀었던 거고, 그리고 아프간도 사실은 현재 약간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양쪽이 이제 다 좀 양쪽 입장에서 아프간이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한, 뭐 놓기 어려운 좀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줄타기를 잘 해야 할 뭐 그런 상황일 거도, 한국은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 미국은
칼을 갈고 있을 텐데 현재 칼을 아직 뽑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 이슈랑 엮여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슈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중국이랑 싸우겠다라고 하다가 만약에 뭐 신흥국 공급망이 또 흔들린다라던가 금리가 튀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이 되면은 또 일단은 그 채권 금리가 튀기 때문에 뭐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에겐 이런 카드가 있어,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시그널만 보여주면서 아직은 좀 조심하고 있는 단계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유 시점,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이런 기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전체 시장을 보느냐, 개별 기업을 보느냐. 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과 개별. 네, 전체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